유전자는 우리를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나? 스티븐 하이네. 서론, 유전자에 대한 운명론적 사고. 2003년 4월 둘째 주, 세상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았다. 그 주에 우리는 처음으로 인간 유전체의 전체 염기 서열을 밝혀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에 대해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유전적 조성을 직접 볼 수도 있다. 우리 각자의 세포 속에는 나를 나로 만드는 고유의 핵산 서열이 있다. 2003년 운명의 그 주 이후 우리는 이 서열을 풀어 읽어낼 수 있게 됐다. 신의 펜 촉에서 직접 흘러나온 듯한 60억 자에 이르는 암호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의 유전체에는 우리에 대한 깊은 비밀이 담겨 있다. 우리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적은지, 어떤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타고났는지 등을 모두 유전체를 통해 알 수 있다. 유전체 검사라는 이 놀라운 과학혁명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내주었다. 유전체 검사의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면 흥분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인간 유전체에 대한 지식은 엄청난 의학적 진보를 약속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유전학이 발전하면 미래 우리 자식들은 암이라는 말을 성단처럼 아득히 먼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전공학을 활용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수준을 넘어 수백 가지 유전병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흥분한 목소리로 미래에는 유전병에 걸릴 위험이 낮은 더 튼튼하고 똑똑한 맞춤아기가 등장할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인간 유전체에 대한 지식은 거의 완벽한 개인 식별 방법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인기 드라마 CSI 과학수사대는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남긴 눈에 보이지 않는 DNA가 범죄 현장에 남아있고 이 DNA로 모든 사람을 확실히 식별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DNA 검사를 통해 범인을 식별한다. 이러한 기술은 때로는 엉뚱한 생각을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는 쓰레기에서 DNA 정보를 추출해 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람을 찾아내고 신상을 널리 알려 수치심을 주자는 홍콩 위생 계획이 제안되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서는 애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견주를 찾아낼 수 있게 해준다는 푸프린트 DNA 검사 키트가 출시되기도 했다. 유전체는 오랫동안 잊혀있던 우리의 혈통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우리의 유전체와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의 유전체를 비교하면 우리의 먼 조상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의 혈통과 이력을 알아내는 데 쓰이는 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기술은 오래전 멸종된 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약 3만 8천 년 전에 살았던 네안데르탈린의 유골에서 채취한 DNA로부터 유전 정보를 읽어냈다. 유전자는 우리와 조상의 삶에 대한 영구적인 기록물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유전학 혁명은 우리가 아는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 같다. 23andMe를 비롯한 여러 DTC 유전자 검사 회사가 생기면서 우리는 싼값에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볼 수 있게 됐다. 자신의 유전적 비밀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내 생각에는 모두 완전히 잘못된 반응을 보일 게 틀림없다. 사람들이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은 특정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잘못 해석해서가 아니라 유전자를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뇌의 특별한 심리적 시스템 때문이다. 우리는 타고난 심리적 편향 때문에 유전자가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편향은 인종차별, 성차별, 우생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 관용이나 동정심을 더 베풀게 되는 등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심리적 편향이 작동하는 방식과 이 편향이 우리를 유전학 혁명을 둘러싼 과장 광고에 속기 쉽게 만드는 이유, 이 편향을 효과적인 사고방식으로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유전학 혁명에 대해 받아들이기 불편한 것은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다. 기술 혁신은 언제나 적응하기 힘든 변화를 가져오지만 유전학 혁명은 다른 기술 혁신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우리가 유전 기술의 발전에 이토록 불안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발전 속도 때문이다.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는 잘 알려진 무어의 법칙을 통해 마이크로칩에 들어가는 트랜스지스터의 개수가 2년마다 2배씩 늘어나리라 예측했다. 무어의 예측처럼 컴퓨터 기술은 정신없이 빠르게 발전하며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유전학 혁명의 속도는 이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다. 2003년 처음으로 인간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완전히 알아냈을 때는 몇십억 달러의 비용과 수천 인년에 달하는 노동력이 투자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약 1,000달러의 돈을 내면 며칠 만에 한 사람의 유전체 염기 서열을 모두 알아낼 수 있게 됐다.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은 더는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를 할 때나 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오늘날 유전체 염기 서열 분석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의료 상품이며 일상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도 곧 포함될 것이다. 유전학 혁명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삶에 스며들었다. 사람들이 유전학 혁명을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과학혁명과 달리 사적인 부분을 건드린다는 데 있다. 원자를 쪼개는 기술은 세상을 바꿨지만 내 유전체에 대한 지식은 나 자신을 보는 시각을 바꾼다. 내가 가진 고유의 DNA 염기 서열을 읽어내는 일은 마치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며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전달된 비밀을 들춰내는 것 같은 기분을 준다. 하지만 우리가 유전학 혁명에 대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유전학 혁명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물리학자가 아니고서야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는 입자 물리학 같은 학문과 달리 내 안에 나를 나로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개념은 직관적으로 와닿는다. 이런 개념이 부정확하며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유전자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유전적 운명론자다. 유전자에 대한 우리의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영국 방송사인 채널4에서 2014년 방영된 TV 시리즈 Dead Famous DNA를 살펴보자. 진행자인 마크 에번스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 프로그램의 전제를 잘 보여준다.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들의 DNA를 추적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죠. 에번스는 신체 부위 밀매라는 험한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까지 죽은 유명인의 신체 일부를 얻어내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로부터 유명인의 삶의 비밀을 파헤친다. 이 프로그램은 아인슈타인을 똑똑하게, 마릴린 먼로를 매력적으로, 히틀러를 악마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 한다. 근원을 찾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해당 유명인의 유전자에 있어서 이 유전자를 읽기만 하면 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에번스가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인을 찾아 나서는 편이다. 에번스는 엘비스의 이발사가 잘라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고 알려진 머리카락 샘플을 얻는다. 에번스는 이 머리카락 샘플이 엘비스의 머리카락이라고 확신했다. 유전자 검사에서 엘비스가 생전에 앓던 질병인 편두통과 녹내장, 비만에 대한 위험인자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결정적 증거는 정확히 11번 염색체에 위치한 MYBPC3 유전자상의 유전자 주소 RSID 1939-22380 위치에서 발견됐다. 이 위치의 샘플은 지뉴클레오티드를 가지고 있었다. 이 유전 변이는 심각한 심장질환인 가족성 비후성 심근증과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며 실제로 엘비스는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것이다. 에번스는 유전학자 스티븐 킹스모어에게 이에 대해 질문했다.
이 유전 변이가 죽음에 영향을 미친 만큼 중요합니까? 킹스모어는 조금 신중하게 대답했다. 이 변이가 실제로 엘비스의 죽음에 잠재적 기여를 했다고 의심할 만합니다. 에번스는 이 말을 엘비스의 이른 죽음은 유전적 운명이었다는 말로 요약했다. 전 세계 신문들은 한술 더 떴다. 예를 들어 영국에 더 미뤄지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요절이 운명이었다는 충격적 DNA 검사 결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엘비스의 요절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확실히 풀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주장은 힘을 잃는다. 프로그램에서 엘비스가 가졌던 유전 변이로 지목한 RSID 1939 위치의 G 뉴클레오티드는 가족성 비후성 심근증의 강한 예측 변수로 밝혀진 적이 없다. 게다가 엘비스의 부검 자료에서는 그가 가족성 비후성 심근증을 앓았다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엘비스가 말년에 편두통과 녹내장에 시달렸고 살이 찐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엘비스의 것이라는 그 DNA에서 발견된 유전 변이가 원인일까? 분명히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비만의 경우 비만이 될 확률을 높인다고 알려진 흔한 유전 변이는 적게 잡아도 97종이나 존재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중 몇 가지는 지니고 있다. 심지어 킹스모어 박사가 지적한 엘비스의 비만 관련 유전 변이는 강한 예측 변수에 속하지도 않는다. 편두통과 녹내장 위험성도 마찬가지로 엘비스의 DNA에서 발견된 유전 변이는 두 질병의 강한 예측 변수가 아니다. 이 유전자들 때문에 엘비스가 그런 병에 걸렸다고 말하는 것은 2016년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가 예년보다 온화했던 그의 겨울 날씨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날씨가 투표율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당연히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 애초에 유전자 검사가 엘비스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원인을 찾는 최고의 방법인지 거기서부터 의구심이 든다. 엘비스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키며 산 인물이라고 보기 힘들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말년에 데메롤 등 여러 마약에 중독돼 있었고 바르비투르산염을 과다 투여해 여러 번 병원 신세를 졌다. 부검 자료를 보면 사망 당시 엘비스의 체내에 남아있던 약물만 11가지였다. 더욱이 엘비스의 방만한 식습관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샌드위치로 알려진 더 풀스 골드 로프와 함께 전설처럼 남아있다. 더 풀스 골드 로프는 속을 파낸 바게트 한 줄에 땅콩 버터 한 통과 포도잼 한 통, 베이컨 450g을 넣어 만드는 샌드위치다. BBC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아레나에서 말년에 엘비스가 하루에 섭취한 열량이 아시아 코끼리의 하루 섭취 열량에 맞먹는다고 추정했을 정도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엘비스에게 무슨 유전 변이가 있었기에 그토록 엄청난 양을 먹고도 그에 비해 날씬한 체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묻는 편이 더 이치에 맞아 보인다. 그런데 엘비스가 기름진 샌드위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요절했다는 설명보다 그의 DNA에 요절할 운명이 새겨져 있었다는 설명이 더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는가? 엘비스가 요절한 이유가 DNA에 있다는 설명은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 흔히 갖는 운명론적 사고방식에는 잘 들여맞는다. 하지만 알고 보면 유전자의 예측력을 터무니없이 잘못 해석한 결과일 뿐이다. 데드 페이머스 DNA의 인기는 유전자에 대한 심리적 편향이 아무런 통제 없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안타깝게도 데드 페이머스 DNA처럼 유전자에 대해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는 사례는 무척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어째서 유전자에 대해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는 걸까? 나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여러 심리학 실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유전학에 대한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조사했다. 사람들은 유전학 정보를 무시할까? 다른 정보를 접했을 때와 똑같이 반응할까? 아니면 특별한 관심을 보일까? 우리가 한 실험 중 하나는 비만의 각기 다른 원인에 대해 읽은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캐나다 대학생들에게 신문 기사를 읽게 한 뒤 기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하게 했다.
먼저 학생들에게 실험의 진짜 목적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쓴 기사를 읽게 했다. 그 다음 학생들을 무작위로 세 집단으로 나눴다. 첫 번째 집단이 유전학 조건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사람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 유전자 연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두 번째 집단인 사회적 경험 조건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사람의 몸무게가 친구들의 몸무게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세 번째 집단인 통제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비만과 무관한 옥수수 생산량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실험에 사용한 기사는 모두 실제 과학 연구를 바탕으로 조간신문에 실릴 법한 형식으로 작성됐다. 다음으로 학생들에게 음식 선호도에 관한 두 번째 연구를 하겠다고 알린 뒤 쿠키 여러 개가 담긴 그릇을 하나씩 나눠주고 쿠키의 맛을 여러모로 평가하게 했다. 사실 쿠키의 맛을 평가하라는 요구는 함정이었고 연구의 진짜 의도는 신문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쿠키를 몇 개씩 먹는지 살펴보는 데 있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비만 유전자에 대한 기사를 읽은 학생들은 비만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기사나 비만과 관련 없는 기사를 읽은 학생들보다 쿠키를 3분의 1가량 더 먹었다. 체중은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을 둘 다 받지만 유전학적 원인에 대한 설명만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비만 유전자의 존재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을 더 살찌기 쉬운 쪽으로 행동하게 했다. 우리가 유전적 설명에 강한 설득력을 느끼는 것은 주변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 중 우리가 특별히 선호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숨겨진 근원적 본질로부터 세상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은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사회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족이 닮은 것은 그들이 같은 핏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숨겨진 프라나 에너지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믿는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음양의 균형이 깨져서 간화 같은 질병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신묘한 힘을 가진 철학자의 돌을 찾아 헤맸다. 스타워즈에서 요다는 포스를 사용해 마술 같은 제다이 기술을 쓴다.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에게는 유전자라는 새로운 본질이 생겼다. 유전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오래된 인류 공통의 습관을 발현해 본질을 떠올리고 유전자가 우리 삶을 결정짓는다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에서도 유전자를 본질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인종차별이 우리 DNA의 일부라고 말했고 가수 핑크는 파티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유전적이라고 노래했으며 브래드 피트는 총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미국인의 DNA 속에 들어있다고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성공을 향한 열망이 특별한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혁신이 회사 DNA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기업은 너무 많아서 이 표현의 진부함에 거부감이 들 정도다.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대화할 때 유전적 개념을 자주 언급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가 DNA에 대해 말할 때 마치 DNA가 나를 나로 만드는 바꿀 수 없는 고유의 본질인 것처럼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전적 개념에 대한 일상 대화는 유전자는 운명이라는 사고방식을 더 강화한다. 그런데 유전자가 본질이라는 개념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열등하다는 생각,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 게이와 레즈비언은 이성애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위험하다는 생각, 범죄자는 범죄 인생을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가상의 본질이 숨어 있다. 본질과 연관된 이런 위험한 생각들 때문에 유전학 정보는 다른 정보와 달리 불길한 감정을 강하게 불러일으킨다. 미국 에너지부와 국립보건원이 공동 설립한 벤처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한 1990년에도 이미 이런 우려를 반영해 유전 정보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윤리, 법, 사회문제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인간 유전체 연구의 총 연구 자금 가운데 5%를 이 프로그램에 할당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었다.
인간 유전체 서열 분석에 들어간 총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으므로 강제 할당된 5%의 예산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 연구자금으로서는 대단히 많은 돈이었다. 우리가 유전학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꼭 오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유전학에 대한 논의가 언제든 위험한 주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첫 반세기 동안 인간 유전학 연구는 우생학과 깊이 연결돼 있었다. 당시 유전학과 우생학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해서 당시에 인간 유전학을 연구하던 과학자 중 대다수는 자신을 우생학자로 규정했을 정도다. 나치와 홀로코스트 이후 우생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빠르게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전학 혁명이 바람직하지 않은 우생학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미국 상원의원 랜드폴은 디스토피아 영화 가타카에 나온 사건을 언급하며 유전학이 가져올 미래의 악몽에 대해 언급했다. 폴의 연설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그가 가타카의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표절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지만 유전학 연구가 국가가 완벽한 사람을 골라내는 멋진 신세계 같은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생각해 볼 만하다. 폴은 묻는다. 의지의 힘으로 우생학이 성행하는 세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골라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간성과 특별함이 일부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크리스퍼 카스9 같은 첨단 유전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맞춤아기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위험성은 치열한 정치적 논쟁거리다. 또한 23andMe 같은 DTC 유전자 검사 회사까지 등장하면서 유전학이 몰고 올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걱정은 늘어만 가고 있다. 유전자 혁명은 우리 삶에 좋은 변화를 많이 가져다 줄 것 같다. 하지만 유전자 혁명은 순수한 과학적 발전뿐 아니라 엄청난 과대 선정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유전체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멋진 전망대가 되어주지만 렌즈가 왜곡돼 있다면 실제와 다른 모습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유전자에 대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자세히 짚어보고 유전자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볼 것이다. 나의 유전자 검사 경험을 공유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내가 가진 심리적 편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인간 유전자에 대한 논의는 두려움과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DNA가 운명이 아니라는 진상이 뚜렷이 드러난다.